네, 어벤져 전략회의 4월 20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송영훈 변호사 지금 오고 계신데 지금 오늘 광화문 시내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조금 막혀서 조금 이따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 B조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회를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이라는 뭐 전 여당이죠. 자, 기획력, 도대체 이 1시간 반 동안 이런 토론회를 기획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참 토론에 나온 이 소위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 이게 과연 이 정도인가라는 것들을 참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지금 이 국면이 도대체 어떤 국면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한가하게 지금 무슨 뭐죠 MBTI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한가하게 밸런스 게임하고 참 이럴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형식에서 도대체 저 당은 지금 어디 뭐 가족 오락관 하나? 야유회 갔나?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직 뭐 그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총체적 실패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획 자체가 뭐 그냥 센스 뭐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기획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좀 기획 자체가 좀 그랬고요. 네. 뭐 그 밸런스 게임, 이거는 어제도 제가 느낀 건데, 그렇게 지금 한가한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치열하게 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이 보수를 어떻게 이제 이 위기로부터 탈출시켜서 뭘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 한가한 그 코너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뭐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 몇몇 후보들의 어떤 토론에서 보인 그 부적절한 표현과 태도, 말투 뭐 이런 것들 보면 참 한심한 수준입니다. 처참한 수준이에요. 네. 제가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겠지만요. 참 안타깝다는 마음보다 좀 처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또 보수 지지자분들이 지금 마음을 졸여가면서 어떻게 하나, 지금 날짜가 4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후보라가 나와서 토론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국민들의 어떤 일말의 이 느낌을 그대로 전달했는가, 표현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 지호님. 네. 오늘 그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토론했잖아요. 네네. 아주 짤막하게 한 명 한 명의 후보에 대한 뭔가 압축적인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철우 후보는요, 그냥 좀 자기 이름 속자 좀 알리려고 나온 거다.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고, 뭐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 뭐 한동훈 스토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스토커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치 경험 많다는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갖고 와서 하는 게 참 한심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뭐 그래도 뭐 4명 중에서는 뭐 자기 뭐 제대로 그나마 품격을 지키면서 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평가를 짧게 해보면요. 일단 이철우 후보는 저는 꼰대 아저씨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좀 의심할 정도로 참 이 꼰대구나라는 느낌을 확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어떻게 이렇게 말끝마다 다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거 뭐 내가 했고 그거 다 내가 했고 내가 하는 거 좋아서 딴 사람이 다 따라하고 뭐 정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홍준표 후보, 내 마음대로 아저 할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배, 내 마음대로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런 형태들을 보여줬고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했다. 저는 그렇게 짤막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참 도대체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민들 아무 관심이 없는 MBTI 할 때 그때 좀 토론 시간을 더 한다든지, 그렇죠. 밸런스 게임 할 때 좀 토론 시간을 네. 좀 한다든지, 좀 이래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 이런 거를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MBTI는 뭐하러 지금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딱 보면 알 텐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이 기획력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2차 토론회를 좀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이 양반이 대선 출마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당선시키는 건 괜찮고 국민의힘 후보 당선시키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참 저는 이 본심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사람의 본심이 뭘까? 이재명은 돼도 괜찮고 국민의힘은 되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아마 정광훈의 본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 토론회 할 거리가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예? 집중되는 예. 참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뭐 말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런 토론 같아요. 어휘상실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네. 예. 자, 어쨌건 뭐 이 앞으로 뭐 민생 경제 중요하다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나경원 후보 네. 가치가 중요하다. 예. 이념 전쟁 예. 지금 할 때다. 예. 그리고 중도층이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딱 닮았죠, 그죠? 그렇죠. 예, 저기 오늘 저는 제일 나경원 후보 황당한 게요. 네. 윤 어게인 신당 그 소동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죠? 왜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 아니 뭐는 그런 윤을 이쪽 판으로 끌어들인 게 누구죠? 네. 뭐 한남동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나 출마 권유 받았다고 자랑한 사람이 누구죠? 아니 구치소까지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상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신당 이런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냥 그 가볍게 보고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 그동안 그렇게 윤 마케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나경원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뭐 제가 들으니까 윤 대통령이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구치소를 그렇게 가겠다고 그래서 네. 가서 그냥 면담을 하고 나와서 또 본인이 만난 거를 그렇게 또 알리고 또 집에 가서도 그렇게 단독적으로 간 것도 이제 저렇게 홍보를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이 뭔가 같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동안 홍보해서 네. 이용해서 그렇죠. 사실은 한 게 이 지금 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상황이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왜 자꾸 그거 물어?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황당했고요. 또 하나 황당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요. 홍 후보님이 만약에 12월 3일 그 계엄의 밤 때 만약에 그 당시 제 위치, 제가 있었던 위치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나는 대구시장인데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참. 아니 홍준표 후보야말로 당대표 2번이나 해본 사람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맨날 뭐 하여간 자기 입장 내놓고 뭐 코치하듯이 막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계엄에 대한 생각과 판단 이거를 딱 그 측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건데 그거를 난 대구시장에 한 사람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 이것도 정말 황당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드린 사이에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늦게 온 죄로 이미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토론회에 관한 총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그 계엄의 밤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답변하지 못한 장면,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한동훈 후보 개인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키높이 구두를 언급한다 할지. 아니, 솔직히 저도 키높이도 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뭐가 문제? 그런 것들이 왜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의 질문거리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아까운 시간에.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 네. 그런 데서 뭐 호기심거리로 질문을 한다라고 해도 좀 애매한 질문인데 대선 후보들 간에 대단히 상식 이하의 질문이 나와서 제가 오늘 최악의 장면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밸런스 게임이죠. 네.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날 거냐,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 거냐, 이게 질문입니까? 저는 도대체 당선관위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4명의 후보들에게 제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후보들이 그 토론 주최 측에 항의해야 될 수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늘 최악의 장면으로 꼽히면서 나머지 4 후보들 간의 토론을 많이 좀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고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저는 반사 이익을 봤다고 봐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당신이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한 것은 지금 이 대선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최악의 장면들이 2개가 더 있어서 약간 가려지는 측면마저 없지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를 잘 압니다. 옛날부터 정치 입문 때부터 제가 쭉 지전해서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아주 독설적으로 다 해요. 네. 근데 질문 받기 싫은 거는 안 해요. 그리고 질문한 사람을 아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기자들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면 기자를 공격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그 한동훈 후보와 관련돼서 본인 윤 대통령하고 같이 부부 동반 밥도 먹고 그리고 자기 총리시켜 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이거 총리시켜 주면 한동훈 바로 그냥 작살내겠다 그러고 네. 그동안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조언도 많이 하고 했던 양반인데 그러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양반인데 저는 저보다 경악스러운 게 2시간짜리인데 아무 일 없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 일 없었습니까? 2시간 비상계엄 동안 여러분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 금융시장 아무 일 없었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아무 일 없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격 아무 일 없었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 발상이 그 윤 대통령 전 대통령 똑같은 이야기고 지난 기엄 2시간 동안 일어난 게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 군인들이 지금까지 트라우마 겪고 있는 거 아무 일 없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거 아무 일 없었던 건가요? 정말 어떻게 정치인이 이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45년 만에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내상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때려 놔놓고 속 다 골병 들었는데 야 겉으로 피 안 났잖아 라는 것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윤통이 그 헌재 그 재판장에 나가서 호소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뭐 이런 아무 일도 없었다. 뭐 그다음에 대국민 그 저 호소용 메시지 계엄이었다. 뭐 이런 뭐 하고 거의 그 괴를 같이 하는 수준에 지금 그 저 계엄 우울증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 반세기 전에 있었던 이런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심리적으로 그 충격받은 것만해도 엄청나고요. 또 계엄 때문에 가뜩이나 안 좋았던 경기가 더 꼬꾸라지고 계엄 불황, 계엄 우울증, 계엄 불황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뭐 대구에서 뭐 그냥 뭐 세금 쓰고 있으니까 뭐 전혀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송 변호사님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진짜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이게 뭐 계엄이 무슨 뭐 길거리 가다가 무슨 뭐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아요. 실제로 그날 국회에 군이 들어왔고 헬기가 뜬 것 우리가 다 봤고 영상이 나중에 공개됐습니다마는 포박된 기자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 타이도 묶여서 그런 것들까지 있었는데 뭐 2시간짜리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12월 4일에 애초에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그 입장 자체가
권력 앞에 비겁한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말을 이제 와서 걷어들이고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런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답해야 될 것은 답하지 못하고 상대 후보한테는 거의 뭐 인신공격 내지는 조롱 비아냥 수준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앞에 더 최악이었던 것은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정치 선배로서 물어보는 거다. 그 정치 선배인 거 하고 무슨 키높이 구두니 보정속옷이니 이런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들 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선배면 그런 질문 해도 됩니까? 저는요 거기서 정치 선배를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선배님들은 다 좀 은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저는 이게 그 이야기 또 이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의 수준 무슨 이념이 중요하다 무슨 뭐 떠들고 그날 나경원 뭐 이념이 떠들고 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홍준표 후보 이어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전 정말 이게 서로 대화의 어떤 수준 정도 맞고 그리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은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 대통령의 이제 문제로 지금 비롯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초분초를 아까워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금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그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요 저도 솔직히 자동하면 가끔 계엄 상황 꿈꿀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념이 중요하고 중도층은 없고 그다음에 바로 저 한동훈 후보한테 무슨 뭐 키높이 구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키높이 구두 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 그 홍준표 후보가요. 그 18대 국회 때 그 그러니까 한 11년쯤 됐을 때 갑자기 눈썹이 이상해졌더라고요. 네. 그 뭐 눈썹 문신을 했는데 거기서 좀 싸구려를 했는지 아주 모양새도 이상하고 너무 티가 나가지고 그때 그래갖고 뭐 앵그리버드 해갖고 뭐 헝그리버드 그 눈썹 이상하다고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홍준표 뭐 눈썹 문신 가지고 누가 뭐 그거 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 그럽니까? 네. 이게 대선 주자 그 토론한다는데, 예. 그 뭐 제가 거기 국회 지하 1층 목욕탕에서 홍준표 뭐 하루에도 그 아침 저녁을 2번 찍고 와요. 꼭 목욕탕을. 네. 그 팬티 색깔 같은 것도 좀 이상한 색깔 뭐 그런 거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이철우 경북지사는 완전히 꼰대. 네. 꼰대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꼰대고. 70년대 그냥 살고 계신 분 같아요. 그 홍준표도 완전히 지금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 대구 경북 분들이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창피해서. 예?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래도 민주화와 산업화 그다음에 기둥이 되어 왔던 참 대구 경북 지역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을 그 중추 역할을 했다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출신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거기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대구시장 출신과 경북지사 출신이 보여줬던 그 토론회와 이 행태의 수준이 참 국민들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대구는 광역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자리에 없어도 되나? 지금 보궐선거를 못합니다. 자녀 임기가 1년이 안 남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에는 그 대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하려면은 2월 28일까지 사퇴를 했어야 돼요. 네. 상반기 보궐선거가 없고 하반기에는 자녀 임기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없어요. 내년 6월 30일까지 그대로 비어 있는 겁니다. 만 1년 이상 이렇게 시장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대구는 어쩌면은 행정 일부 시장이 1년 이상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된다면 네.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TV 토론할 때도 이렇게 할까 봐서 굉장히 걱정이 들었어요. 보면서. 오늘도 보면은 그런 신변잡기성 그리고 인신공격성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청년의 꿈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컨텐츠나 정책이나 비전으로는 겨룰 게 없을 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과거에 형수 욕설을 했던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이상한 그 여배우와의 루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그런 것만 90분 내내 제기하고 끝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다 아는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38%가 나오고 1등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위험한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여기 좀 화면 좀 봐주세요. 네, 화면이 네. 지금.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토론의 또 수준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이 오늘 진행됐던 부분들 많은 분들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나경원 후보의 요 문제를 좀 한번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 될 방향이 이념 정당, 가치 정당 가야 된다. 그래야 이 뭔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거와 함께 사상전, 인지전도 벌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강성 보수에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들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제 일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노선을 나경원이 자신이 계승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조중동조차도 안 보고 그 유튜브만 보는 윤석열 노선을 나경원 본인이 이제 계승자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다름없는데 가치는 중요하죠. 보수다. 근데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뭐죠? 그렇게 경직적인 이념을 가지고 들이대나요? 네. 아닙니다. 그리고요. 반국가 세력을 그런 식으로 척결한다 하는데 윤석열식으로 척결하려다가 뭐 한 거죠? 저는요. 이재명의 최대의 조력자가 누구냐? 윤석열이라고 봐요. 예. 근데 반국가 세력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재명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뭘 했죠? 대통령 구분 응선까지 그냥 올려다 놓은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나경원이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치도 좋고 이념도 좋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적 행위를 하는 쪽으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이따 정광훈 얘기 말하겠지만 정광훈도 이적 행위자 아니에요. 네. 예. 여러분 이게 체제 전쟁, 뭐 이념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하죠. 이거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이거에 따르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사실은 이제 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즉 법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군사력을 이용해서 하면 저 무슨 뭐 이 전체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대 시민 사회가 수립되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간첩 잡는 거 어렵습니다. 처벌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적발해야 되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야당 너네들 우리 협조 안 하니까 다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하는 거, 너가 주사파야. 이렇게 하는 거는 주장은 쉽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뭐 이거는 거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결국 그런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가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과연 보수의 핵심 이념인 법치주의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법치주의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지가 지금 넉 달 반이 지났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헌재에서 뭐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까지 나왔는데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계엄군이 국민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압수, 수색, 체포, 구속, 감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계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전시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헌재 결정은 그런 요건 없을 때 비상계엄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파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판사 출신인 법조인 출신인 정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그런 자세로 정치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한
한 20년 전에는 이런 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저는 극단적인 그 유튜버들에게 좀 포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극단적인 목소리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목소리는 큽니다. 그리고 과대 대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극단적인 분들은 우리 보수가 승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보수의 승리, 자유진영의 승리 이런 거를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 패배를 해야 여러분의 눈물과 울분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져야지 화를 내면서 유튜브를 더 극단적인 걸 찾고 그러면서 거기에 슈퍼챗 쏘고 해서 그분들에게 돈이 돼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않겠는데요. 모 유튜버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 한 달에 내가 원래 몇 천만 원 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계엄 이후에 월 수입이 얼마가 더 늘었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 극단적인 유튜버들의 과대 대표되는 목소리를 따라가면요. 우리는 승리를 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예요. 나경원 의원, 전한길 씨하고 같은 무대에 올라가서 거제시장 선거 열심히 지원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궐선거까지 합해서 거제시장에 1995년부터 8승 1패했던 지역에서 완패를 당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겪고도 그 역주행을 정당화하는 말들이 나오는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그 토론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나경원 의원님의 노선은 우리 당을 살릴 수 없는 노선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시면요. 뭐 아시겠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그동안 승리했던 선거는 보면요. 결국은 많은 세력과 함께하고 통합을 이뤘을 때 국민의힘 여당 보수는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그랬었죠. 많은 사람과 손을 잡고 일을 했을 때는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한 선거 여지없이 패배해 왔어요. 그게 결국 선거의 중요한 루트였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님 본인이 열심히 거제 선거 가서 전환길이 손잡고 운동하니까 국민들이 찍어주던가요? 거제시장 찍어주던가요? 아니 도대체 그런 현장의 선거를 뼈저리게 느껴놓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5선이나 해놔놓고 이번에 5선 왜 했습니까? 결국은 이거 지금 국민들이 어쨌건 간에 중도와 포용을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중도 영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들 가세요. 그냥 우리끼리 할게요. 그냥 우리 저 아스팔트 세력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경원 노선, 이철우 노선 뭐 이거는요. 아예 그냥 이재명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거죠. 네. 이철우 후보는 뭐 그 계엄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헌법재판소에서 왜 전원일치 파면을 시킨 거죠? 네. 정당한 권한 행사면 그 본인이 뭐 경험 많다는데 국회의원 3선에 경북도지사 재선에 그 정도 그 경력이 있으면 최소한 그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그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 법 감정 뭐 이런 등등에 입각해하고 최소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로서 저는 분명하게 갈려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에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이 세 명은 그냥 같은 부류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같은 생각과 같은 영역에 있는 분이고 결국 여기와 차별화되는 것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는 것으로 결국 3대1 구도가 오늘 여실히 뭐 다른 어떤 자세한 뭐 이런 부분보다는 딱 이번에 보면 느낌상 보면 세 명은 동일체구나 똑같구나 이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바가 뭔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좀 오늘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오늘 ABB 같은 거 물어봤잖아요. 네네. 본인은 나름대로 이 토론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오늘 토론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거기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비트코인에 관해서 네. 물어보니까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병태 교수라는 분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고 나는 모른다. 이거 오버랩 되는 사람이 있어요. 2017년에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정책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정책은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고 버럭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5년 동안 어떤 세상을 겪었습니까? 서울 집값 폭등해가지고 서민들은 이제 집 없었던 분들은 서울 아파트 사는 거 꿈도 못 꾸는 그런 세상이 5년간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정책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라라고 하는 분들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네. 야, 참 정책에 대한 주도권도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까도 이 송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질문도 하고 했잖아요. 네. 자기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보면. 지금 보면 이철용 혼자 이야기하지 홍준표 혼자 말만 하지 뭐 상대방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론회란 게 상대방한테 뭔가 묻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토론회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 지 혼자 4분 동안 이야기하면 끝나면 그건 뭐하러 토론회합니까? 혼자 방송하지.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요, 아까 그 CBDC라는 게 뭐냐면요, CB가 센트럴뱅크예요, 중앙은행. 네. DC는 디지털 커런시, 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며칠 전에 자기 경제 민생 공약 발표했잖아요. 네, 했죠. 거기에 핵심적인 걸로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카드 수수료. 네. 이게 카드 수수료 부담도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상당한 그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이거.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이게 나오는 게 이 디지털 화폐란 말이에요. 네. 중앙은행이. 근데 이제 이게 이거를 얘기하고 이게 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그 정책이었어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누가 써주니까 가갖고 읽은 수준인데 네. 그걸 난 몰라 하고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좀 기본 공부는 하면요. 홍준표 후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한 30분만 공부하면 이걸 대략 와갖고 먼저 기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와갖고 네. 이거는 진짜 무성의한 거예요. 예?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해놓고 난 그건 잘 모르고 오늘도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반대하는 게 많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나는 그거 뭐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걸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그 일리 있는 제안이다. 오히려 나도 그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그 칭찬해 드리고 싶어갖고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심한 수준이에요. 정말. 예? 아유, 참 이야기 자꾸 그리고요. 아까 이제 3대1 구도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2대 1대1이에요. 홍준표는 네. 기회주의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 계엄에 대해서는 그 자기는 찬성한 적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럼 계엄의 밤에 당신이 당대표에서 어떻게 했겠냐. 거기서는 헛소리 그냥 내 대구시장한테 왜 그걸 묻냐. 헛소리 하지 않았나. 근데 나중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윤통이 자진해야 할 길을 열어줘야지 왜 탄핵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다 기억 안 나세요? 예, 저 12월 3일 비상계엄 있고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윤통의 2분여의 제1차 대국민 담화가 나오잖아요. 임기 문제 당에 일임하겠다. 네. 이선 후퇴. 뭐 그러다가 5일 만에 난 그거 뒤집어졌죠. 못하겠다. 나 잘못한 거 없다. 탄핵시키려면 시켜봐라. 이거 뒤집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탄핵 소추로 가야 되는데 홍준표도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문제점 그다음 윤통에게 자진하에 길을 열어주려고 그때 한동훈이 당대표로도 노력한 거 몰라요? 그래놓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좀 상당히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오늘 홍준표 보니까 일관된 저기도 없고 그때그때 막 좀 기회주의적으로 응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이 후보들이 예를 들어 이 중에 한 명이 저는 한동훈 뭐 후보는 제외하고 이 세 명 중에 만약에 혹시나 올라간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토론이 될까요? 이재명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거겠죠. 야 트럼프는 여자 건드리고 돈이라도 주는데 너는 뭔데 무상연애했냐 이런 거를 질문해요? 아니 전 그 이야기 듣고요.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툭툭 던지는 이야기 같지만 이거 하게 되면요. 지금 주미 대사관, 주한미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건드렸는데 돈이라도 줬는데 돈이라 줬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매춘 권장하는 거예요? 뭐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네.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준표 대통령님하고 예. 만나서 아니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뭐 이러면 아니 그 더군다나 지금 다른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딴 거 아무리 뭐 본인 속 시원하게 뭐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외교적인 어떤 이 위험성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의 여자와 관계 이야기, 돈 줬다는 이야기, 그건 트럼프도 지금 법정에서 거부하고 있는 부인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6월 4일자로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얻어맞을까 봐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아우 트럼프 그 꽁한 사람입니다. 그 이런 거 다 기억해요.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쭉 이 정상들한테 대충 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뭔 이야기 했는지 다 하고 그 감정 표현을 다 해요. 마크롱 보세요.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하면 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외교적 자질이라는 게 무슨 뭐 딴 게 아니라 언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 홍 후보의 이 입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툭툭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제가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그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 이철우 지사 네. 세 분 합하면 역시 또 정치 경력이 한 70년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1996년에 정계에 들어와서 올해가 딱 30년째고요. 나경원 의원은 2002년에 이제 이회창 총재 특보로 영입돼서 왔으니까 23년 되셨고, 이철우 지사는 2008년에 국회의원 된 것부터 기산을 하면 이제 17년 된 거죠. 네. 그 이전부터 카운트해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면은 적게 잡아도 세 분의 정치 경력 합이 70년이에요. 합계 70년인 분들을 모셔놨는데 이렇게 뭐 키노필 구두 보정속옷 질문하고 무슨 뭐 이상한 질문들 혹은 뭐 본인 혼자 4분 내내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국민의힘이 정말 세대 교체가 돼야 됩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들어가시고 새로운 신진 세대가 나와서 당의 주류가 되어야지만 보수가 건강해지고 개혁될 수 있다. 그 생각을 정말 마음 깊이 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제 앞에 보여주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했던 왜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토론을 보시면 네. 이러니까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을 아마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반영할까요? 지금 이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컷뉴스와 KSOI가 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이제 무응답층, 이 모름 무응답층이죠. 여기를 다 포함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오차범위 아주 뭐 0.1% 차이입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뭐 그냥 서열상으로 따진다면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0.6%, 김문수 후보가 21%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이제 그 경선 룰대로 한 거고요. 저는 요번 주에 저 KSOI 그 노컷뉴스가 의뢰해서 KSOI 이게 일요일마다 발표되는데 네. 요번 주에 한동훈이 1위 할 거라고 며칠 전부터 제가 좀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올라와서 요번 주에 이제 1위. 근데 뭐 1위라고 해봤자 간발의 차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흐름이 오늘 이제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나경원, 그다음에 어제 참 김문수 후보도 참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뭐 그 AI 그 혁명하고 뭐 양자 컴퓨터 이걸 뭐 혼동해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그 아주 박약하다라는 게 드러나고 그래갖고요. 이 뭐 많은 분들이 그 인상을 찌그린 토론회가 됐지만요. 이 토론회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요. 한동훈은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1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 토론했지만 그래서 국민들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그 느낌도 많이 중요할 겁니다. 야, 정말 이 누가 이 정말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래도 말로 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후보인지. 뭐 이재명이 막 공격하면 홍준표
그 나 모르고 뭐 이병태가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재명이 좋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네. 99%는 이병태 교수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네. 참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국민 앞에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참 그동안에 우리가 실패 이런 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